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3월 18일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장 박사님이 올린 영상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상을 평소에 즐겨보고 있고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후속 영상에서 다룬 비타민C 정맥주사에 대한 내용은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3월 18일 비타민C 500ml 이상 먹지마 라는 영상에 대해서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장 박사님께서 제 영상을 보실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혹시 보시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 박사님의 이 영상에 악플도 많이 달려있던데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박할 때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비타민C의 경구 용량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사들의 의견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위는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선배 의사님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 대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 박사님이 제시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1996년 마크 레빈 박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마크 레빈 박사는 비타민C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논문 제목을 보면 건강한 남성 자원자에서의 비타민C 약동학, 하루 권장량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세에서 26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 7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마크 레빈 박사는 5년 뒤에 또 하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건강한 여성에서의 비타민C의 새로운 하루 권장량입니다. 이 연구는 19세에서 27세 사이의 건강한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20대 남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고, 즉 키에 비해 체중이 정상인 비만하지 않은 남자 20에서 26세, 여자 19세에서 27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흡연자이거나 예전에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웠다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처방약을 먹는 사람도 배제되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도 배제되었으며 지혈 등의 문제가 있는 출혈성 질환자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장기에 침착되는 질환인 혈색소 침착증 환자를 배제했으며 G6PD 효소 결핍 환자도 배제했습니다. G6PD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주의사항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구기간 동안 술, 담배, 처방약 등의 복용은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아주 건강한 젊은 남녀가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C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별로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연구는 시작부터 사실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인구의 몇 %나 될까요? 건강하고 키 체중 정상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 20대 남녀가 말입니다. 전 인구의 10%나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마크 레빈 박사도 본인의 다른 비타민C 연구 논문에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자 등의 만성질환자나 술, 담배를 하는 사람, 처방약을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사람, 감기 등의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 그리고 고령자들은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96년과 2001년의 연구에서는 질병이 전혀 없는 젊고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만 해도 1,5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 연구 결과로 비타민C의 적정 용량을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1996년 건강한 남자들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이 연구는 남자 7명에 대해 30에서 2500ml 비타민C를 투여하고 거기에 따른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방금 전의 표를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2500ml를 주었을 때 혈중 농도가 제대로 올라갑니다. 레빈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하루에 비타민C를 200ml 정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레빈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레빈 박사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레빈 박사는 혈중 포화 상태는 하루 1000ml 용량을 주었을 때라고 주장했는데, 비타민C 용량이 높을수록 혈중 농도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중학생 아이들이 봐도 비타민C 용량이 올라갈수록 혈중 농도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즉 2500ml를 투여했을 때 가장 높은 혈중 농도가 나왔습니다. 2500ml에서 혈중 농도가 더 높아졌다면 비타민C 포화 상태는 1000ml 투여 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용량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200ml 투여 시와 1250ml 투여 시의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시간 단위로 측정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검은 점은 정맥으로 비타민C를 투여하고 나서의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 필요한 데이터는 흰 점으로 이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200ml나 1250ml나 혈중 비타민C 농도에 별 차이가 없네? 하고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혈중 비타민C 농도라고 적혀있는 Y축을 자세히 보면 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1250ml 투여에 따른 측정은 200, 400, 800 이렇게 올라가는데 200ml 투여에 따른 측정은 80, 120, 160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보정을 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정을 해봅시다. 왼쪽 그래프를 보정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1250ml를 투여했을 때는 200ml를 투여했을 때보다 최소 6시간 이상 혈중 농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용량이 많을수록 초기 6시간의 혈중 농도는 더 높게 유지되고 6시간 이후에는 용량에 상관없이 낮은 농도로 비슷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한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레빈 박사는 이 그래프를 통해 면적 산출 방식으로 조직이 실제로 이용한 비타민C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AUC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곡선의 아래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200ml를 투여했을 때의 AUC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면적을 말합니다. 이 면적은 200ml를 투여했을 때 실제로 조직이 사용하는 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AUC라는 것이 있지요. AUC-PO는 경구이고 AUC-IV는 정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AUC-PO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UC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실제 조직이 사용한 비타민C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생체 이용률을 말하는데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조직에 도달하는 효율을 말합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 각설하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쉽습니다. 200ml를 투여했을 때는 생체 이용률은 높지만 실제 조직 사용량은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50ml를 투여했을 때는 생체 이용률은 떨어지지만 실제 조직 사용량은 56으로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용량이 많을수록 조직이 사용하는 비타민C의 양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레빈 박사는 왜 이런 분석을 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3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2004년입니다. 마크 레빈 박사는 또 하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비타민C 약동학, 경부 및 정맥 투여의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19세에서 27세의 건강한 남녀 17명을 대상으로 경부와 정맥으로 최대 1250ml까지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치를 이용해서 약동학 예측 모델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약동학 예측 모델이란 것은 실제 측정치를 통해 가상의 상황을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곧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논문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해석을 하면 1250ml의 비타민C를 경구로 투여했더니 최대 혈중 농도가 134.8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빈 박사는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상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4시간 간격으로 한 번에 3g씩 투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예측 모델입니다. 컴퓨터로 수학적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 최대 혈중 농도가 220으로 예측이 나온 겁니다. 방금 전 1250ml에서는 134.8이 나왔는데 3g을 4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6번을 투여해보니 220이 예측된 겁니다. 훨씬 수치가 높아졌죠. 레빈 박사는 1996년 논문을 통해서 1000ml의 경구 섭취에서 혈중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1000ml 이상의 경구 섭취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1000ml에서 혈중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중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ml를 투여했을 때의 혈중 농도입니다. 최대 90 정도까지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화살표를 보십시오. 삼각형으로 표시한 이 곡선은 1250ml를 투여했을 때입니다. 자, 200ml 투여 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혈중 농도는 비슷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g을 하루에 6번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곡선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혈중 농도가 220까지 최대로 올라가면서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약물의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빈 박사는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1000ml 경구 투여로 혈중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사실상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레빈은 3g을 4시간마다 하루 총 6번을 투여한다면 약동학적으로 최고 혈중 농도인 220mm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1996년의 레빈 박사의 논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30, 60, 100, 200, 400, 1000, 2500ml를 투여했을 때의 혈중 농도의 곡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400이나 1000이나 2500ml의 복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다 보니 레빈 박사는 400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곡선 그래프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루 2번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6시간이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비타민C 혈중 농도는 고용량을 투여하건 저용량을 투여하건 12시간 간격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최소 6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지 않으면 최저점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농도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용량을 올려도 혈중 농도의 상승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연구의 설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레빈 박사는 100ml 낮은 비타민C 농도에서 중성구, 단핵구, 림프구 등의 백혈구가 비타민C에 포화된다고 했는데 모든 조직들이 다 이 농도에서 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 농도가 낮더라도 감염과 늘 싸워야 하는 백혈구는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낮더라도 다른 조직에 비해 선택적으로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우선적으로 획득해서 농축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100ml를 먹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백혈구가 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는 백혈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장기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백혈구 하나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빈 박사의 연구는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나 많이 변했습니다. 평균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려면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해서 측정해야 용량에 따른 혈중 농도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에 2번 주면 12시간에 한 번씩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용량을 증량해서 준다고 해도 혈중 농도가 크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4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최대 혈중 농도를 높은 상태에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직선이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약동학적 형태입니다. 즉, 마크 레빈은 약 10년이 지난 스스로의 연구 논문에서 1996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레빈 박사는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비타민C는 아무 기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출될 때 양이온과 같이 배출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소변을 통해 양이온의 대표인 나트륨의 배설이 증가해서 혈중 나트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비타민C 3g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나트륨 0.4g이 함께 배출됩니다. 즉, 소금 이온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의 배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장에서 수은, 납 등의 중금속 흡수를 방해해서 변으로 배설시킵니다. 그리고 장에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 등의 방어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장내 유익균을 강화시키는 프로바이오틱 효과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혈액 내로 미처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라도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에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나빠지면 각각의 조직에서 혈액 내의 비타민C를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C 사용량이 많아지고, 사용이 많아지면 비타민C 혈중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아플 때는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타민C가 특히 많이 필요한 사람은 흡연자나 알코올 섭취자, 운동선수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장이 안 좋은 사람, 임산부나 수유부, 고령자,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정신지체자, 처방약물 복용자, 급성 감염 질환에 걸린 경우에는 비타민C의 요구량이 더 늘어나서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비타민C 요구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비타민 치료 3판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저도 사실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비타민C 대용량요법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먹으라고 권고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정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정도로 알아둡시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 횟수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최소 하루 6번에서 많게는 하루 25번까지 먹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6번 먹으면 제일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25번이면 1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네요. 이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야겠네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루 최소 6번 먹는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감염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최소 6번은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비타민C의 복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즉, 상태가 좋을 때는 적게 먹어도 되지만 상태가 나쁠 때는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루 6번을 분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건 4시간에 한 번씩 먹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루에 최소 3번은 분복하도록 합시다. 하루 3번이라면 식사하면서 비타민C를 먹는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3번을 챙겨 먹을 수 있겠죠?
식사 중에 먹거나 식후 15분 이내에 드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총 3-4g을 하루 3-4회 나누어서 먹으면 되지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최대 잔간 용량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잔간 용량은 설사가 유발되는 용량인데 만약 16g에서 설사가 유발되었다면 하루 총 15g을 목표로 3-4회 나누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잔간 용량에 맞추어서 먹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이 복용했을 때 가장 증상이 호전되고 상태가 개선되는 개별적인 최적 용량을 찾아서 그 용량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요법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신장 결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석 환자는 소변이 염기성이고 배뇨 기능이 떨어져 있고 염증도 자주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실제로는 소변을 산성화시키고 이뇨작용이 있고 항생작용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신장 결석이 발생했다는 말을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상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도 비타민C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물어봅니다. 결석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지 또는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마그네슘 300에서 400mg, 비타민 B6를 하루 10mg 이상 복용하면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B6를 같이 복용하면 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의사소견 하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C는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드문 G6PD 효소가 결핍된 경우인데요. 만약 하루에 3g의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소변에 혈뇨가 나타난다면 이 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를 중단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에는 하루 1g을 3-4회 나누어서 복용하게 합니다. 즉 250ml를 하루 4번 복용,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용량을 조금씩 올리면 되겠습니다. 통풍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소변의 요산 배출이 증가하지만 배출이 된 만큼 혈중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는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풍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풍은 흔한 병이니까 누구나 발생할 수 있지만 비타민C를 먹는다고 통풍이 더 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C는 500mg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아시겠죠? 그 댓글을 보면 제가 간간히 영양제를 소개한다고 저를 장사치처럼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지도 않으며 영양제 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특정 회사의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댓글에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답변할 때마다 특정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